반갑습니다. 닥터스TV.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옆에 정말 귀하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은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봐주시면 오늘 또 이벤트, 우리가 또 좋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옆에 세비치님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비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닥코스님하고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책을 지난번 제가 선물을 받았고 사인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책을 받고 또 두 번, 세 번 정독을 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또 지역적인 얘기지만 같은 또 대구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저는 같이 유튜브도 하고 투자도 하시는 이런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전 좋았거든요. 근데 책을 처음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상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새벽 기상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새벽 기상을 하게 된 건 부동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5년 동안 워킹맘으로 계속 살았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직장 다녀와서 아이들 재우고 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했는데 피곤하니까 또 자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정말 뭐 여러 자기계발 책을 보면 미라클 모닝을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미라클 모닝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뭐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때 뭐 이렇게 7시에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30분씩 당겼어요. 6시 30분에 일어났다가 성공을 하면 다시 6시에 일어나고, 5시 반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제가 당겼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새벽 4시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습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 3개월을 계속 그렇게 참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새벽 기상에 실패하는 게, 만약에 알람이 울려서 깨잖아요? 그럼 정말 다시 잠들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입술을 그냥 꽉 깨물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다시 자면 또 이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만 딱 넘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바로 화장실 가서 양치를 막 그 행동을 하면 그냥 잠이 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알람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알람을 해놓으면 이게 알람이 울리잖아요. 스쿼트를 20개를 해야지 알람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을 하셨는데, 우리가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이제 새벽 기상 하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새벽 기상 모임 만들었어요. 단톡방에. 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인증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혼자 하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가 새벽 기상 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하게 되고, 이게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일어났는데 저 사람도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현재까지도 계속 새벽 4시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4시에 기상하시나요? 네. 와. 그러면 보통 제가 그 글을 봤을 때는 4시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밤에 이 늦게 잡아내는 것들 다 포기를 하시는 건가라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주무시는 시간이나 뭐 어떻게 밤의 활동들을 다 포기를 하시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나는 원래 체력이 강해가지고 잠을 난 조금만 자도 돼, 이런 상황이신 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새벽 저녁의 삶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 다녀와서 무조건 9시엔 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예전에 제가 새벽 기상 안 할 때는 늦게 잤어요. 뭐 12시에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드라마도 보고, 뭐 친구들 만나 차도 마시고, 뭐 맥주를 한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저는 잠을 충분히 자야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9시에 잠들어서 쭉 푹 자고 4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컨디션 되게 좋았어요. 대신에 희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정말 부동산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목적이 저는 강했기 때문에 저녁은 아예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9시에 자면 애들도 다 그때 자는 건가요? 원래 저희 아이들이 일찍 자요. 그래서 지금도 늦어도 10시 전에는 다 자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늦어도 10시에는 같이 잠을 잡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 개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처음 하실 시점이죠. 그 시점에 남편분, 배우자분이 좀 걱정했다고 제가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설득을 배우자분을 하셨는지, 또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미혼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이 현실적인 결혼 배우자, 또 상대방을 어떤 분을 만나야 될지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 배우자 관련돼서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분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부동산을 이제 제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네네. 그 얘기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겠다.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난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책상이 없었고 거실에 제가 식탁을 놔뒀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매일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동산 공부를 거기서 했어요. 남편이 아침 딱 일어났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얘가 정말 진심이구나,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말에 뭐 임장을 가자고 하면 흔쾌히 이제 운전을 해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부부 간에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저는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를 선정할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외적인 걸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외모를 본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 그런 걸 선택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삶을 느낀 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뭐 외모도 그렇고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막상 살아보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특히 돈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 그거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면서 느꼈던 건 그냥 그 성실함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나랑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외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배우자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성실하신 편인 거죠? 너무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와 또 우리가 할 때 이 거주 투자 관련돼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본 재배치 관련돼가지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투자와 실거주 분리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실거주하는 집에 살면서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거다, 전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멘토님, 그 랭구님의 그 영상 중에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분리를 하면 되는구나. 저희가 원래 실거주랑 투자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선택지가 한정이 되잖아요. 한정되죠. 네, 직장 갈 거리, 아이와의 학교,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저도 항상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걸 딱 분리를 해버리면 그냥 전국이 나의 투자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먼저 투자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전세를 끼고 그런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내가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전세를 끼고 사면 투자금을 확실히 더 줄일 수 있고 실거주 집을 사는 것보다 확실히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집에 살아야지 내 집이 아니다, 제 집인 건 아니다, 특히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그게 내 집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실히 분리를 하면 내가 자산을 더 빨리 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봤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이렇게 막 브랜드에 있는 33평 신축에 살고 싶고 누구나, 그래서 뭐 대출 받아서 사든지 뭐 이렇게 뭐 빚을 내서 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개념으로서는 지금 나의 실거주 편의성은 포기를 해야지만, 밤을 포기를 해야지 우리가 새벽 시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만 또 하나를 이렇게 투자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키울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중요한 점 말씀해 주시네요. 저 또한 그리고 그 두 아이를 또 남자 2명 키우는 입장으로서
사교육을 엄청나게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되나 과연?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사는 대구도 교육열이 엄청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남들 저렇게 다 하는데 누구누구 엄마는 어디 학원 좋다 그러고 저기 다 보내고 예체능 쪽에 최소 한두 개는 다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을 대폭 삭감을 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결단할 수 있었던 그 계기라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요 도대체? 결국에는 그것도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실거주지를 팔자. 그걸 팔아서 내가 투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자.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집을 이제 팔았고 그럼 우리가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를 들어간 거죠. 근데 월세를 들어갔는데 그때 보증금 2,000에 월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제가 휴직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사교육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자. 사교육을 확실히 확 줄여버리고 어차피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를 시키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돈으로 월세를 냈고 그때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저희 첫째 5학년이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확실히 자기주도 학습 체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걸 이제 아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제가 또 고민이었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저만 안 보내는 거예요. 친구가 보통 골로 다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되게 흔들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책을 계속 많이 읽었어요. 홈스쿨링에 대한 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좀 확인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좀 마음을 다잡았고 영어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지금 계속 집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챕터북이라고 해서 그림 하나도 없고 영어만 적혀있는 글이 있어요.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애가.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굳이 그 영어 같은 걸 우리가 학원에 보내야 할까?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좀 그런 부분에 되게 지금도 의문이고요. 그냥 이 방법대로 계속 쭉 해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세비치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실제적으로 시간을 또 아이와 함께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엄마의 아무래도 그런 좀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힘들 수 있는데 또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또 저는 또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 학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집에서 하면 시간적 여유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좀 효율적으로 내가 조정해서 공부시켜주기 때문에 전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사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가족 임장 관련된 챕터가 나오더라고요. 가족 임장 뭐지? 놀이터 임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부동산 소장님 이렇게 막 방문하실 때 막 두렵거든요. 처음에는. 둥둥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들어가면 혹시나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오만 잡다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힘들고 임장 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임장 관련해서는 그게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좋은데 저는 가족끼리 임장 가는 게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시간을 정하면 제가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오늘 가고 싶은데 못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고 제가 가족 임장 하면서 그냥 가족 여행을 안 가고 가족 임장을 다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걸 되게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간식도 사 먹고 뭐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임장만 하는 게 아니라 놀이터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놀고 아니면 뭐 체험할 거리가 있으면 항상 그거 미리 알아보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임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걸 임장이라고 생각 안 하겠는데 저희는 여행인 거죠. 여행이죠. 그리고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경제 교육에 대해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그냥 경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면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될 아파트인데 이거 정말 많이 낡았지. 이런 걸 너네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여기는 이게 대장 아파트인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상권이 너무 잘 돼 있고 하우마가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여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현장에서 해주면 아이들이 일찍부터 그런 데 관심을 가지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가면 놀이터도 꼭 가는데 그러면 아이들 놀게 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주민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데이터나 부동산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정보, 정말 살아있는 정보를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가족 임장 경험이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가봤었는데, 또 근처는 모르겠지만 장거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어릴 때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더 기획을 해가지고 애들도 조금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도 했더라면 이렇게 애들이 덜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조금 후회를 해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족 임장을 꼭 공부가 아닌 이렇게 같이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부동산 공부 하잖아요. 대부분이 주입식 강의,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1대 다수로 해가지고 주입식 강의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저는 세비치님이 이렇게 스터디도 진행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세비치님 강의 어떤 식으로 나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 커리큘럼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차별성이 있다, 맛보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지역 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정해야지 실패하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커리큘럼에 보면 저평가 지역을 어떻게 찾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찾게 되면 그 지역 안에서 입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지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입지를 분석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파트 단위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저희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입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더 잘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평당가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뭐 상승률이 낮았다, 1년간에 뭐 상승률이 낮았다 하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평당가라는 거 안에 그런 입지와 수요가 반영이 돼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 분석을 할 때는 평당가 순으로 높은 순부터 쭉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1년간의 최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찾아요. 상승률을 보면서. 그래서 혹시나 평당가 높은데 더 오른 곳이 있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의 기준으로 유망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기준이 잘 안 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도 그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적으로 많이 해볼수록 나의 기준이 더 확립이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곳을 더 잘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커리큘럼을 짜서 그렇게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저는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그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하면 그 도시에서 제일 대장인 아파트,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그런 아파트는 그 지역의 흐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받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광역시면 그 규모가 비싼 애들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이 대장끼리 비교하고 소도시는 소도시끼리 또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대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비슷한 규모인데 가격적으로 훨씬 저렴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아직 대장도 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역이 저평가다, 그런 걸 좀 저희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장 아파트끼리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3천만 원 아파트,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전세를 끼고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죠. 전세계 투자를 하는데, 요 개념 자체가 초보자분들, 뭐 대부분이 와서 뭐 갭투자 다 알지 하겠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천만 원 관련돼서 그 개념이 이 정도 금액 대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라든지, 그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금은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최소 필요한 투자금이 얼마냐고 보통 물으면 저는 그래도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거 더 적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상품성이 떨어져요. 3천만 원으로 보통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그래도 좀 입지가 괜찮은 구도심의 구축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돈을 끌어모아도 내가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 정말 투자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투자를 해서 뭐 저는 수익을 내서 다음에 더 뭉쳐가지고 더 좋은 거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최소 금액 3천원으로 좀 말씀드리긴 해요. 내가 그래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많다고 하면 3천만 원보다는 더 좀 시드머니를 뭉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기 자체가 2022년도 하반기인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전국적으로 하락이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악재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만큼보다 이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이나 인기 자체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들해지는 원인인 것 같은데,
저희 주변에 봐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첫 투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시드머니가 바닥이 거의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관심이 이제 거의 사실은 점점 줄어드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관심을 멈추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어려운 시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 시드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출에 대한 그런 금리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확실히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드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정말 투자해도 될까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공부를 지금 손을 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시기가 정말 공부하기 더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하락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지역이 계속 하락할 건 아니에요. 하락을 하면 어느 시기에 다시 그 지역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상승을 할 때 다시 내가 이 지역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가서 하면. 그렇죠. 왜냐면 이 전국에 지역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그런 지역들을 하나씩 안에 다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하락하는 지역들. 그럼 지금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여유가 많죠.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한 지역씩 내가 제대로 뽀개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신에 좀 내가 소비를 절제하면서 시드머니를 계속 모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모아가시고 공부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되면 정말 결정적인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나는 고민도 안, 남들은 이제 공부한다 했을 그렇죠. 때 나는 이제 막 다 같이 알잖아요. 네, 확실한 이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확실하게 좋은 곳에 투자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투자를 할 때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거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나는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특히나 젊은 분들은 이런 식의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도 정말 열심히 이제 책을 사시거나 뭐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쪽에 지금 해야 된다고 빨리 머리가 둔해져 빨라지는데, 오히려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이제 하라 하니까 이제 관심이 쫙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지금 부동산 계속 하락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오겠지. 나는 지금 공부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픈 좀 기억인데 내 집 마련해서 팔 기회, 그러니까 그 매도를 힘들게 하셨던 경험담을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비치님이 이제 하는 것마다 다 잘하시고 성공하시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제가 정말 부동산에 정말 붙자도 모르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첫 집에서 제가 7년을 산 거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브랜드의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입주장이었는데 갑자기 가격 차이를 봤더니 거의 5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팔면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아파트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을 봤더니 우리 이제 같은 우리 아파트를 매물 내놓고 이제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집에 사시는 분도 이제 새 아파트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이게 갈아타기 할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어리석게도 되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저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입지가 더 좋아, 여기 살기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눌러앉은 거예요. 전문가 그때 마인드네요. 부동산 전문가. 여기 입지가 더 좋아.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귀찮았어요. 이사를 가는 게 더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이사를 가면 또 집을 팔아야 되고 저 집을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 귀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앉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새 아파트가 1년도 안 돼서 2억이 넘어버렸어요. 5천 차이였는데. 근데 제가 아예 그게 관심이 없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마음을 먹었잖아요. 갈 생각을 했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그냥 5천만 원 이상이지 거의 2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팔아도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그럼 나는 내가 부동산에 더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좀 결심을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오히려 계기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제대로 파야 되겠다. 그 계기가 되셨네요. 학군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저희가 또 대구에 있다 보니까 수성구나 이렇게 또 학구열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또 엄마로서 또 부동산 투자자로서 향후에 지방 쪽에 학군지에 있는 이런 부동산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학군 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수요가 많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저는 지방은 학군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만약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일자리나 교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양지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 교통이 있는 곳들이 확실히 더 상승 여력이 커요. 맞습니다. 근데 지방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나 교통에 대한 이제 니즈보다는 학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지방 광역시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확실하게 1등인 곳, 수요가 많은 곳들은 대부분 좋은 학군을 끼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아이만큼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그런 부모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런 지방 같은 경우는 학군에 대한 그런 영향이 더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또 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뭐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교 나와봤자 또 백수도 많고 이제는 향후에 가면 이제 뭐 그런 거 다 대학들도 통폐합되고 이렇게 학군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거는 지방 쪽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대장 아파트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은 쪽은 항상 학군지를 끼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니즈는 부모 된 입장에서는 이게 관심도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또 아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 전세를 맞추는 아주 힘들었던 저와 비슷한 과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좀 방법이나 어떻게 했는지 마음고생했던 거 팁을 또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원래 2개 정도를 맞췄어요. 근데 너무 많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맞추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예전보다 전세 거래가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입주장을 겪어도 이렇게까지 소진이 안 되는 장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생각하는 전세가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원래 입주장에는 전세가가 낮아지고 거래가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된 건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그 잔금 대출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입주자 같은 경우는 입주 지정일을 정해주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뭐 잔금을 못 치르면 이제 뭐 이렇게 최고장이라고 해서 계속 그런 게 날라오고 나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그런 계속 메시지가 오고 연체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내가 전세가 언제 맞춰질지 모르니까 저는 대출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전세를 이렇게 잔금 치르고 나서 전세를 맞추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안전할 것 같다. 나도 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확실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세가를 많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 투자금을 미리 좀 생각을 해두는 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았고요. 세 번째는 최대한으로 많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냥 문자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부 부동산 보면서 이제 그런 부동산들의 한 100군데 이상은 문자를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자 보낼 때 좀 메리트가 있는 거, 내가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집을 보러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은 거의 무조건 풀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탄성포트나 그 이사청소 그런 것도 기본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사비 지원해준다고까지 다 넣었어요. 그리고 경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문자를 보냈고요. 네 번째로 했던 거는 이제 전세가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처음에 계속 낮추다 보니까 이거 끝이 없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그렇죠. 네, 자존감도 계속 왜냐면 내가 낮추면 다른 사람이 또 낮추고 하다 보면 계속 내려가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너무 높게는 안 하고 제가 낮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부터 더 낮추진 않았어요. 낮추진 않았고 확실하게 이제 집을 보러 와서
뭐 이 사람이 정말 내 집을 마음에 들어하고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정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도 선에 맞춰서 좀 더 조정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나았지 이거 계속적으로 낮추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을 잘 짜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 보이게 하지 말고 1대1로 딜이 들어오면 그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확실하게 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 사람과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음.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그 사람 만약 조정을 좀 더 해달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뭐 몇백만 원? 그게 아니면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금액이 아까워서 안 하게 되면 또 그 못 맞춰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해서 전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시기에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법을 막 다 써야 되네요. 그래서 두건 매물은 계약을 다 하신 거죠? 다 맞췄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일단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막 모든 돈을 내가 다 해서 내가 예상 전세가 저 정도 될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예측해서는 지금 절대로 안 되네. 안 되죠. 그래서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의 55% 수준까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금에 대한 좀 계획을 잘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입자분하고 당연히 임차인분하고 잘 지내야 되겠는데 세입자와 나는 공생관계다. 이런 책 내용이 문구들이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었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반성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 중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세입자분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 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새 아파트인 경우, 입주하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가 정말 많거든요. 하자가 너무 많은데, 그건 만약에 뭐 사전 입주 뭐 점검할 때 내가 그걸 잘 찾는다 하더라도 살면서 생기는 하자가 또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건 결국 세입자분이 살아봐야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그 하자 보수에 이제 협조를 해줘야지 하자를 다 보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월세를 살았을 때 그 전에 이제 월세 사셨던 분이 하자 보수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주인분이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 집 보면서 확인하신 거죠. 근데 보통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3년까지는 이제 지원이 되는 무상으로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안 돼요.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이미 그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주인분이 자기 자비로 보수를 하셨는데 그 앞에 분이 안 하셔가지고 제가 살면서 하자 보수를 이제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주인분이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정말 무조건 세입자분에게 잘해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도 보면 이제 세입자 끼고 있을 때는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세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번거로워요. 왜냐면 내가 외출해 있는데도 전화 와가지고 집 보러 온다 하고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세입자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 분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거든요. 또 만약에 뭐 계약갱 성범 같은 거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집이 실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이미 잘 지내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세입자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좀 좋은 관계로 웬만하면 그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더 덕이 됐던 게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선물을 보내줬다는 게 어떤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보내드리고 뭐 그 세입자 그 생일 때 커피 세입자 생일을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에? 네, 카카오톡에 뜨니까 생일 때 그럴 때 저는 커피 쿠폰 같은 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고마워하시거든요. 아니면 뭐 손편지 같은 거 써서 손편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내가 정말 좋은 거 비싼 거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작은 거라도 내가 이분에게 감사해하고 그런 마음이 전해지면 그냥 그분들은 되게 감사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심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 가불관계라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집주인, 임대인이고 너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저기서 불편한 상황이 있어도 뭐 이렇게 무시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근데 지금 같은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서로 이렇게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지만 계약이 뭐 끝나는 중간이라도 팔 때도 그렇고 서로 원만하게 참 모든 거니까 인간관계가 아닐까. 향후에 지금 원룸 저도 건물을 하고 있지만 원룸 건물 이렇게 거기 임차인분이나 또 아파트 관련돼서 세입자분들도 한 번씩은 소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퇴사 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부동산 공부를 좀 해서 그 투자 자산을 늘려야 되고, 블로그에도 내가 좀 이렇게 컨텐츠 생산자로서 뭔가 좀 이렇게 글도 써보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수식어를 또 만들자. 그 다음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최종적으로 공무원에서 이제 강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또 책도 내셨고, 작가분으로서. 이 퇴사 전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퇴사 고민을 하시거나, 뭔가 또 다른 제2의 이제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께 또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퇴사를 고민을 되게 오랜 시간을 했는데, 제가 결정을 못했던 이유가, 나는 이 직장을 떠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은 한계가 없더라고요. 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나 너무 불행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퇴사를 하고 무엇을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많은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걸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그냥 딱 하나를 정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하나를 정할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네,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걸 정해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사람들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부동산만 제대로 파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걸 정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퇴사 전에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블로그 글을 쓸 때도 부동산에 집중해서 쓰게 됐고, 유튜브를 할 때도 점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직장에 있는 시간을 이제는 이것들에 다 집중해서 그냥 갈아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들을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갈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도 하게 됐고, 제가 뭐 더 활발하게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하게 되고, 책까지 이렇게 내게 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이렇게 딱 메인 화면에 우리가 그 썸네일이나 이거 보면 3040 부동산 재테크 이렇게 멘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타겟팅을 하시거나 아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 나이대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나이대였어요. 제가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생각이나 이분들 입장 같은 거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겟을 확실하게 3040으로 좀 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 5가지에 대해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이외에 또 다른 게 참 없는데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었던 이런 방법이나 어떤 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파이프라인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하나를 정했기 때문에 전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좁히면 사람들은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더 많이 못 넓힌다고, 좁혀진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였어요. 좁히면 확실하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이프라인 더 넓혀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제가 파이프라인 확실히 넓혔는데,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블로그를 키우다 보니까 네이버 애드센스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진 않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제 광고 수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 예전 월급만큼은 이제 계속 들어와 주니까 확실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일을 안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분야에 책을 냈어요. 그렇죠. 책을 내게 되면 인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인쇄는 뭐 출판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1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또 잘 되면 그만큼 저에게 들어오는 인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인쇄도 제가 이제 받게 됐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시세 차익형이랑 이제 월세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월세가 들어오는데 뭐 제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이 지식사업센터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월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워낙 대출을 뭐 80% 이렇게 받기 때문에 대출금으로 많이 나가긴 해요. 또 일부 또 남는 게 있으면 그게 또 월세로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또 이걸 팔게 되면 또 거기서 차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이게 또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게 파이프라인을 계속 더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0명만 되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1000명만 되면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은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하더라도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계속 그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정말 무한대로 계속 저는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무슨 5가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세비치님은 그게 부동산이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하나에 집중했더니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확보가 되었다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일반적인 저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하려면 좀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 원칙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파이프라인을 한번 다시 한번 다각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세비치님의 두 번째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따끈따끈하게 받은 책인데 아직까지 시중에 지금 판매되는 책은 아니고 이 영상이 아마 업로드 될 때쯤에 예판 기간을 거쳐서 이제 아마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제가 받은 정보로는 10월 5일에서 10월 18일 날에 예판 기간이고 실제적으로는 10월 19일 날에 책이 출간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매일 5분 책상 위에서 펼쳐지는 국민 부동산 가회 세비치의 111 부동산 투자 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을 이렇게 어떻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책을 또 두 번째를 내셨는데 대단하시고 정말 축하드리고 다시 두 번째 책을 쓰게 된 동기 계기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책 공부를 대놓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제 경험이랑 이제 부동산 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냈고 또 제가 이제 부동산 강의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수강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세비치님하고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강의가 끝나면 혼자 하기 너무 두렵다. 꾸준히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분들하고 내가 같이 해주고 싶은데 정말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꾸준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런 공부 습관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책, 꾸준하게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책, 그걸 써보면 어떨까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이 그냥 기존의 부동산 책과 좀 차이가 난다면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꼭 봐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단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꼭 중요한 이 5가지 지표를 보고 내가 좀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매일매일 그 장마다 다 다르게 넣어놨어요. 해이해질 때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힘을 얻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매뉴얼 같은 것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직접 그런 사이트 같은 데 가서 계속 찾아보고 이걸 기록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용도로 좀 쓸 수 있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먼저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읽었는데 그 5가지 말씀하신 게 이제 긍정 확인, 그다음에 경제 기사 관련해서 내가 본 거, 공부한 내가 지역 관련해서 기록을 하고 또 공부한 내가 사이트라든지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내가 이런 채널을 어떤 영상을 봤다라고 또 기록하게 돼 있고 또 오늘 내가 열심히 봤더니만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 기록을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세금 정보까지 넣어 있는데 이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 제 채널에서도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제가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도 매번 똑같이 강조하는 게 공부를 하는 것을 또 유튜브 하나라도 본 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부자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책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걸
이걸 혼자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꾸준하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 매일매일 체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좀 인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블로그는 SNS가 있으면 거기 인증을 하시거나 카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카페에서 인증해보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직접 스터디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소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공부한 걸 같이 공유하고 인증하자. 그래서 좀 강제성을 주면 확실하게 이걸 더 꾸준히 할 수 있고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65일에 그런 내가 해야 될 과제들이 딱딱 주어지더라고. 이게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가 아니고 충분하게 하루 만에 몇 분, 몇십 분만 투자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목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이 저는 막 같이 한다는 느낌이 사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365일이기 때문에 365개의 그런 부자 또 투자 성공, 재테크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습관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과제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세비치님하고 같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같이 막 새벽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또 이렇게 책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긴 인터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몇 편으로 나눌지 모르겠지만 내 영상을 계속적으로 잘 봐주시고 댓글도 긍정적으로 많이 주시고요. 총 관련된 출판사에서 총 5분을 추첨을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송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서 이 책을 내가 오늘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께 제가 5분을 선정해서 추후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배송 정보를 받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다 보내드리면 일괄 배송을 해주시는 걸로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출판사 담당자분 나은경 플래닝 마케터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다쿠스TV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향후에 세비치님의 계획과 목표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경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심리가 예전보다 많이 다운이 됐는데 이런 시기에도 저는 공부를 손에 놓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뭔가 내가 부동산이라는 그런 걸 하나를 희망을 갖는다면 더 지금 사는 삶에 있어서 활력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거의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계속 직장생활을 하셨어요. 너무 불행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근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기대가 됐대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특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설레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 놓지 마시고 주말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임장 다니시고 한 지역이라도 내가 계속적으로 이런 데이터 보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향후 목표는 지금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저는 많은 분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그런 분들도 습관도 잡아드리고 그런 일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해서 1인 기업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니즈가 있는 분들 정말 어떻게 하면 퇴사를 할 수 있고 1인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좀 구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실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듣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한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갔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쪽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공부해 나가시는 모습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이런 영감이나 동기부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추후에 세비치님이 아마 동기부여자로서 아마 거의 탑 클래스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진짜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